134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교육대상. 교육이 5개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5개가 있는데, 먼저 134페이지 실무교육은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전부 다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사람도 미리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까지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역시 소속공개사로 고용되기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이다. 근데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폐업 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1년 안에 다시 취직을 하려면,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려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 신청을 하기 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중개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했다가 1년 안에 만약에 6개월 만에 다시 등록을 하거나 또는 1년 안에 다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교육받은 지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법 바뀐 걸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두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양가로 3번 교육 내용 시간인데요. 특히 그 법률 지식을 색깔 다르게 해놨죠.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예, 법률 지식입니다.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이 될 사람은. 그리고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나와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앞에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직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인데 연수교육은 사전교육이 아니라 사후교육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인데 법제도의 변경사항. 앞에 우리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었는데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은 실무교육하고 똑같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통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에 48번에 있습니다. 48번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 48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48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38번 암기 프린터 38번에도 보면 2개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4번 연수교육 통지 나와 있죠.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 2개월에도 정리되어 있고 통지에도 나와 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136페이지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개사 등에 대해서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교육공개사 등이 5개가 있었죠? 교육공개사 등이 결격사유, 이중등록,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암기사항 31번 맨 밑에 별표 1에 있죠? 그래서 교육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공짜로 교육받는 거는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돈 내야 돼요. 교육비 지원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해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앞에 우리 48번 암기 프린트 48번에 있었죠? 48번에 2번 10일 전까지 통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왜 9일이 아니고 11일이 아니고 10일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10일 암기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7일 전까지 통보. 그 다음에 136페이지 교육지침 마련입니다.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침에는 맨 밑에 보면 교육 목적, 교육 대상자,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수력적 말급,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의해서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이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무교육은 실무수습을 포함하거든요. 실무수습. 수습을 거쳐야 돼요. 그 수습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중개사무소에 가서 6개월, 1년 근무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교육을 할 때 수습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무수습을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제가 이 모든 강사를 다 해봤거든요. 실무교육 강사를 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3시간, 계약서 작성 요령 3시간 이렇게 그게 수습이에요. 따로 중개사무소에 가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할 때 실무수습을 교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7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교육을 양가로 이번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전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이런 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혹시 갈 학생들 있으면 소개해주면 4년 동안 장학금 30% 지급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해주면. 협회, 니은의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띠것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탁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위탁을 받았으면. 지금 그래서 위탁된 곳이 뭐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지금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신한대학교, 뭐 인하대학교, 평택대학교 이런 데 위탁되어 있고요. 이 근처에는 동국대학교 고향 캠퍼스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서 받으려면 동국대학교에서 받으면 행정대학원 원장 명의로 수료증 주고요. 협회에서 받으면 회장 명의로 줍니다. 저도 동국대학교에서 받아놓은 걸 끌어놓으니까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동국대학교. 그럼 그냥 공부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 좀 했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니까. 양가로 3번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강사 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변호사 2년,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숫자 보니까 숫자 다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전부 숫자죠?
이 숫자 이런 걸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가장 경력이 짧아도 되는 건 박사예요. 박사는 경력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이 6개월입니다. 변호사, 전임 강사 2년이고요. 나머지 석사나 공인중개사는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137페이지 문제 보면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취직할 때 받는 거는 실무교육이죠. 1번 틀렸고 2번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원칙 1년이죠.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 통지는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2개월이라고 했죠. 1개월이 아니고 그 우리 암기 프린트에 1개월, 2개월, 3개월, 30일, 60일, 90일 다 정리해놨다고요? 1개월이 아니고 이게 27회 때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2개월 전까지 통지입니다. 138, 4번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5번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면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제도에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 139페이지 중개보수 맨 위에 보니까 2문제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보수는 중개하고 받는 돈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중개 아닌 것하고 권리가 말선하고 받는 것은 중개보수 아닙니다. 분양대행하고 받는 것도 중개보수 아닙니다. 140페이지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그 기출문제가 나왔던 파트가 중요하다고요. 공부할 때 기출문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140페이지 그 180페이지 맨 위에 1번 양가로 1번에 판례 보니까 판례는 뭐냐 하면 상법상 상인이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죠. 그냥 당연히 중개해놓고 달라고 하잖아요.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리 달라고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양가로 3번 행사,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소멸, 142페이지까지 소멸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옛날에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수수료는 천박한 느낌이 들고 보수라고 하면 고상해서 바꿨답니다. 변호사 보수 수임료 이렇게 하지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은 안 한다고 하니까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으니까 보수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 세 가지인데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다.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중개계약 시 발생하고요.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계약 깨지면 받기 쉽지 않죠. 계약 깨져가지고 계약금까지 떼어서 손해봤는데 또 너까지 중개보수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잘 안 줍니다. 현실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고의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이 있으면 못 받고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뢰인이라면 개업공개사 너 때문에 확인설명을 똑바로 못해서 계약 깬다 이렇게 덮어 씌워야 되겠죠? 의뢰인 입장이라면, 그럼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확인설명만 하고 확인설명서에 체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라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스스로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 안 질 거는 다 적어놔야 돼요.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 142페이지 중개보수요일 및 수수인데 동그라미 1번 주택, 그 다음에 143 동그라미 1번 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주택과 주택 외를 구분할 때 공부상 용도를 할까요? 아니면 사실상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공부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은 사실상 용도입니다. 여기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 외의 경우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란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수도시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샤워시설, 세면시설 이런 거 있는 걸 말하죠. 주거용인 경우는. 자, 주거용인 경우는 첫 번째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차 등인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저기 일산에는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일산에 보면 대화동부터 주엽동 이런 데 엄청나게 오피스텔 많던데 거기서 오피스텔 안에 사던 사람들은 반토막 난 거예요. 중개보수가.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무조건 주택 외에 해당돼가 0.9였거든요. 매매든 임대차든. 그럼 월세 50만원짜리 중개도 5천만원이잖아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없다 해도 5천만원에 0.9면 45만원 받던 게 지금은 0.4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142페이지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을 정리해 놨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제곱미터라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50제곱미터는 상가라면 이런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2분의 1 이상이면 그 숫자 포함이죠. 56번 암기 프린터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습니다.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51번에 몇 번에 있어요? 2분의 1에? 8번 56번에 2분의 1 찾아서 동그라미 8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8번이. 그 다음에 142페이지 미엄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파주시 운정지구에 있다.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계양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냐고요? 답은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답은 인천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다 주된 사무소가 기준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분사무소에서 4번, 암기 프린트 4번 맨 마지막 별표 돼 있죠.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등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하는데,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제 공부 한 달 지나 보면 이제 공부 패턴 어떤 게 한 달 지나서 또 3, 4월에 듣는 거하고 5, 6월에 듣는 거하고 느낌이 계속 다를 거예요.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너무 100% 다 알아버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진 않아요.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모르는 게 있어야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 알아버리면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하고 하산했다가,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하산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 풀려서 못 올라가요. 절대. 내가 오전에 올라갔던 거 오후에 내려와서 다시 쓰다보면 죽인다 해도 못 올라가요, 두 번은. 예, 그래서 마찬가지 10월달에 정상에 서야 되는데, 재수하고 삼수하시는 분들은 한 5월달에 거의 정상에 서버려요, 실력이. 그래버리면 내리막길이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항상 정상에 서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계속 있다가 얼어 죽어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다리 풀려서 못 올라온다고.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가격도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내리막이 있다고 계속 올라가면 팽창해버리면 터지거든요. 폭발하.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샀다가 바닥에서 그래서 무릎에 샀다가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죠. 바닥에서 살라고 하다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 무릎 이쪽에 사야지. 내려갈 때 오늘 올라가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더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못 파니까. 그 베이스 관리 잘 하시라고요. 143페이지 동그라미 미음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자 동그라미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첨부의 구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한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그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게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돼 있고, 요율표라고 돼 있고 1번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게시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2억 미만이면 0.5%, 2억 이상은 0.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외입니다. 주택외의 경우는 가로 %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안에 자기가 써놓으면 된다고요. 그 대신에 0.9보다 높게 적어 넣을 수는 없죠. 옆에서 0.8이라고 적어 놓으면 원래 0.9까지 적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또 0.7.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꾸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손님 끌려고 0.6, 0.5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내려갈 걸로 보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 다녀보면 0.9라고 적어놨거나 아니면 아예 비워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 중개사무소는 전부 친목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왕따시키기 때문에 만약 혼자 0.5 이렇게 적어놓으면 왕따시키니까 저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현실은 법과 상관없이. 현실은 우리 친목회 회칙에 보면 일요일 날은 중개사무소 문 열면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계약은 평일날 했는데
이행 업무를 위해서 잔금 치르는 걸 꼭 매도인 매수인 일요일 아니면 시간이 없다 해서 부득이 이행 업무를 위해서 문 여는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친목교 회칙에.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전단지 뿌리고 뭐 광고하면 안 되고 오는 손님만 받아야 된다. 단 뭐 직방이나 다방이나 뭐 네이버에 광고하는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친목교 회칙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은 전부 다 0.9로 적어놨거나 또는 비워놨다. 0.7, 0.6 적어놓은데 못 봤어요. 저는 다니면서. 이론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취지로서 이렇게 했다. 143 중간에 판례, 분양권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니라고요.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인데 계약금 3천만 원 들어가고 계약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2차 중도금 3천. 여기에서 P가 프리미엄이 3천이 붙었다면 P도 주고 사는 거니까 실제 주는 돈이 얼마에 1억 2천 주고 사는 거죠. 그럼 현재 거래하는 금액, 현재까지 들어간 돈, 마피, 요즘 마피라는 말도 있더라고. 마피, 마이너스 P죠. 만약에 마이너스 P가 3천 붙었으면 9천 들어간 데서 마피 3천이면 실제 6천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6천만 원 곱하기 요율, 플러스 P가 붙었으면 1억 2천만 원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한다고. 분양가하고 상관없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143페이지 거기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 중개에 대한 판례. 판례가 그게 아니고 그냥 미래의 건축물이라고만 돼 있네요. 어쨌든 분양권 계산하는 건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것처럼 저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받는다. 미국에는 관행적으로 보니까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 임대인한테만. 우리나라는 지금 쌍방 각각 받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각각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플이 많이 개발됐어요. 지금 중개보수 인하는 뭐 집토스 이런 게 개발돼 가지고 중개보수 인하 경쟁이 있어 가지고 쉽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교육공개사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 따야지 10년 20년 지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선진화될수록 편법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돈 벌려면 지금 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동남아 같은 데는 가면 교통법규 위반해서 걸리면 그냥 돈 주면 다 통과해요.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지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는 뭐 돈 줬죠. 10,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돈 주면 다 통과했잖아요. 144페이지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2억짜리와 3억짜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2억짜리 상가라면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2918, 180만원.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하는데 시도조례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0.4%입니다. 0.4라는 걸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0.4%를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주니까 120만원. 그러면 쌍방 각각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고.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각각 받는다. 근데 저도 아직 교환은 한 번도 중개 못 해봤습니다. 현업에서는 교환은 거의 잘 없고요. 교환하는 것들은 거의 사기꾼들이 많아요. 교환은. 왜냐하면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가 있으면 팔고 다시 사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팔리니까 이거보다는 더 최악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봤어요. 저 DMZ 안에 있는 땅하고 남대문 포장마차하고 교환하는 거 봤어요. 포장마차 권리금하고. 포장마차 권리금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 포장마차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둘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DMZ 안에 개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일되면? 통일돼도 DMZ 안에 있는 건 개발 안 돼요. 지금 50년간 전혀 지금 사람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개발할 때 많다고. 북한 땅 개발하지 굳이 DMZ 안에 있는 개발 안 한다고. 북한은 허벌판이잖아요. 완전히 산도 거의 나무도 없고 그렇던데 보니까. 저도 파주 이렇게 해서 가봤어요. 저 북한. 옛날에 갔었잖아요. 관광 그 개성.
선주교 이런 데 보니까 옛날 그대로 돼 있더라고. 지금 하나도 개발 안 되고 옛날 거 막 바위 보니까 이끼 끼가지고 진짜 한 400년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갔었죠? 바로 이게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저기. (144페이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월차임이 없으면 전세는 전세보증금이고 리얼 월차임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원이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원 보증금 500 더하면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이죠. 이렇게 5천만원 이상이 나오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를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이렇게 4,500만원 나왔잖아요. 4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원, 월세가 40만원인 경우 500만원 더하면 4,500밖에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럼 47은 28, 2,800만원 더하기 보증금 500 하면 3,300만원에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그렇게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 곱하기 70을 한다. 월세 곱하기 70 미만입니다. 미만. 딱 5천만원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이죠. 미만이니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이 아니라 4,999만 9,999원이면 곱하기 70을 한다. 미음 좀 전에 했잖아요. 분양권 전매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이 있으면 합산한다고 했죠. 마피면 마이너스 피면 마이너스 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업 동일 3번 밑줄 치십시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점유개정이라고 하죠. 점유개정. 점유를 다시 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개정. 이게 뭐냐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도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동일 3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받는다. 동일 3번 밑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가가치세는 받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는 받아도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받아도 되지만 세법적으로 보면 일반 가세사업자는 받아도 되고요. 간이가세사업자는 엄밀히 말하면 못 받습니다. 4,800만 원 안 되면 간이가세사업자잖아요. 일반 가세사업자는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관행이 서울에는 거의 관행이 부가가치세 받더라고. 받는다면 일반 가세사업자가 유리하고 못 받는다면 간이가세사업자가 더 유리하겠죠. 간이가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3% 내거든요. 제가 매출액이 2,500만 원 되니까 부가가치세 한 7만 3% 하면은 70만 원 정도 되는데 8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2.6%가 세액 공제되더라고요. 그럼 거의 부가가치세는 10만 원도 안 내요. 간이가세사업자면. 간이가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내기는 내야 돼요. 받지는 못하면서. 그 대신에 세율이 낮다고. 일반 가세자는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세법이니까.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고. 110만 원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그리고 현금영수증 교부해야 되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책에는 144페이지 맨 밑에 그 현금영수증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되는데 이건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영수증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가
없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했잖아요. 검증에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했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비입니다. 145페이지.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는데 아까 이건 했잖아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되는 비용. 권리관계 등기사항 증명서 떼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그 밖의 권리를 이전 의뢰인이 부담한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법무사들이 거의 대줘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다고 임대인한테, 현실적으로는 안 받고 거의 개업공개사가 내거나 또는 법무사가 대주죠. 왜 매도인이 해야 되냐? 이론적으로는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면 등기부가 깨끗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니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46페이지 참고되어 있는데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중개업이 아닌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146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요?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3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조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와 관련된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주택 중개사물인 소재지와 주택인 중개사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기준으로 정한 중개보수를 받는다.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 좀 전에 인천광역시조례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협회 및 보칙인데 이 또 진도가 들어가면은 중간에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148페이지부터 협회 및 보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